313페이지 법정시장권과 관련해서 거기서 첫 번째 지상권 일반에 관한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 옆에 보게 되면 313페이지 옆에 보게 되면 제가 그때마다 여기서 장이 바뀔 때마다 잔소리를 써놓은 게 있죠. 그 읽어보셨습니까? 이런 거요. 그거 뭐라고 해놨습니까?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력은 계단식으로 향상된다. 그 말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러분도 아마 느꼈을 겁니다. 내 딴에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맨날 실력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그러다가 일정한 계기가 되게 되면 쑥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계속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정한 계기가 되면 쑥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이럴 수가 있겠죠. 지금 똑같이 실력이 6인데 어떤 사람은 실력이 6인가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한참 더 달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죠? 이 사람은 좀 더 있으면 실력 향상이 될 수 있다는 기회를 잡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장벽을 건너뛰어야, 이걸 건너뛰어야만이 실력이 향상됩니다. 이런 계기가 우리가 기본 과정을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모의투자 수업입니다. 모의투자 수업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매 물건에 관한 자세, 분석에 관한 태도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실질적인 태도로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수반열로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라고 하는 시험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법정사건에 관한 얘기입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경매 고수반열로 올라가려고 할 때는 여기서 관운장이 청룡도 들고 딱 지키고 있듯이 고수반열로 올라가는 길에 지키고 있습니다. 이걸 통과하게 되면 고수반열로 올라가는 거고 통과하지 못하면 그저 그런 경매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수반열로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냐 시험대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법정사건에 관한 겁니다. 법정사건에 관한 이 부분을 통과하면 비로소 고수반열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여기 그저 그런 경매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장벽이 있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죠. 그죠? 사람이 어떠한 장벽을 딱 마주치게 되면 그 장벽을 보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장벽을 보고 이게 내가 이 장벽을 뛰어넘으면 내가 한 단계 내 그레이드를 올라갈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해가지고 도전해보자라고 할 수 그런 사람이 있겠죠. 세상 살면서 늘 겪게 되는 것이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신은 우리 인간에게 축복의 기회를 줄 때는 반드시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먼저 시험대에 세운다고 합니다. 시련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극복하고 나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비로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제자들한테 그렇습니다. 지금 힘드냐? 빡빡하냐? 신이 너를 축복하려고 지금 너에게 시험을 가하고 있는 거다. 여기에 굴복하지 말고 이 시험을 뛰어넘어라 라고 그렇게 제가 가르치거든요. 여기 부동산 경매에서도 고수반열로 올라가는 기회냐 아니냐라는 것이 이게 여기서 결정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차근차근 정복해 나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부분을 실전 투자 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법정상권의 공략에 관한, 법정상권의 부담을 안는 물건의 공략에 대해서만 이론적으로는 약 한 3주 정도 한 12시간 정도 설명합니다.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설명하는데, 그거 말고 또 실무적인 것으로 여기서 토지원 매각 사건, 건물 매각 사건 이거 가지고 또 수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떻게 분석해 나가고 어떻게 대책을 세운다라는 실무적인 얘기까지는 할 수가 없고, 이론적으로 법정사건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을 법정사건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이 이론적인 분석에 관한 것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자, 먼저 법정지상권에 앞서서 지상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설명합니다.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수익하고자 할 때에 갑의 토지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없습니다. 토지가 없어서 갑의 토지를 빌려서, 예컨대 토지를 빌려서 이 토지에 을이 갑의 토지에 건물 짓고 잔다라는 얘기입니다. 땅을 빌려서 쓰려고 한단 말입니다.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수익하는 방법은 물권인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채권인 토지 임대차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 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효력은 매우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상권은 뭐냐면 지상권 설정하게 되면 을과 갑 두 사람 사이에 지상권 설정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지상권 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 지상권 물권이란 말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이 토지에 대한 권리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물권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상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갑이 토지를 다른 사람 병에게 팔았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30년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시점에서 갑이 병에 팔았습니다. 새로운 토지자 병이 내가 이 토지를 매수한 사람인데 내가 사용할래. 그럼 을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상권 등기된 거 못 봤어? 나 아직까지 존속기간 20년 남았어. 20년 사용하고 나갈래. 라고 할 것 아닙니까?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우리 민법에 처한 자들이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수익하는 방법으로 강력한 물권인 지상권 제도와 비교적 자유로운 계약관계인 토지 임대차 제도 두 개의 제도를 마련해 놓고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서 자유롭게 니들이 지상권을 설정하든 토지 임차권을 설정하든 자유롭게 선택하라라고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계약자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약자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진 자의 자유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지지 못한 자의 자유까지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내가 을의 입장이다.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수익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을의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강력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기를 바라겠죠. 근데 토지 소유자의 갑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게 되면 나는 그만큼 많은 권리의 제약을 받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을이 지상권 설정해달라고 하더라도 갑은 되도록이면 지상권 설정 안 해주려고 하겠죠. 두 개의 제도를 마련해 놓고 비교적 자유로운 계약관계인 토지 임대차 제도를 활용하든 강력한 물권 제도인 지상권 제도를 이용하든 이거를 알아서 선택적으로 니들이 계약자의 원칙 하에서 선택해서 활용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가진 자,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을 꺼린단 말입니다. 지상권 설정을 꺼리는 이유는 지상권의 효력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강력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 안 해. 이거는요, 형제간에도 지상권 설정 못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상권 설정해주는 사람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 정도로 지상권 효력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지상권 제도는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수익하는 관계는 99% 토지 임대차야. 지상권 제도가 거의 사문화전 제도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 때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보호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 파급 효과도 생각해야 되죠.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오늘날 지난 정권에서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진 게 임차인을 강력하게 보호한다라고 해가지고 임대차 3법이라는 걸 만들었죠. 임대차 3법 만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차인이 강력하게 보호됐습니까? 아니잖아. 그 부작용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잖아. 그런 것이. 그래서 무조건 법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보호하려고 하게 되면 강력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이란 말입니다. 파급 효과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 잘못된 제도 중에 하나가 지상권 제도를 너무 강력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상권은 물권이고 물권이니까 당연히 양도성이 있다 뭐 이런 것들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다 이런 거 얘기 안 하더라도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장기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설정 안 해줍니다. 지상권에서는
최단 존속기간이라고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짧아도 이거보다 짧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최단 존속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거 있죠, 그죠? 주택임대차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짧아도, 주택임대차에서 아무리 짧아도 몇 년 이상 보장해 줘야 됩니까? 2년 이상 보장해 줘야 되지. 2년 미만으로 정한 것은 무효고 무조건 2년으로 강제되잖아. 그렇죠? 상가금 임대차에서는 최단 존속기간 1년이지 1년보다 짧으면 무효로 되잖아. 그런 것처럼 지상권에서도 최단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상권에서는 지상물의 구조와 종류에 따라서, 지상물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 토지 위에다가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건물 지으려고 할 것인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할 것인가에 따라서, 지상물의 구조 종류에 따라서 견관 건물이거나 20개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면 30년, 그 밖의 건물이다 라고 한다면 15년, 공작물이라고 한다면 5년이라고 최단 존속기간을 정해놓고, 이거보다 짧게 하면 무효다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 이상으로, 이 기간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 갑의 토지를 을에게 빌려주고 지상권을 설정을 하면서 이외에 견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데, 즉 을이 여기다가 철근 콘크리트 건물, 시멘트 블록 건물 이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존속기간을 만약에 20년으로 약정했단 말입니다. 20년으로 약정하게 되면 이 기간은 무효이고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 30년으로 강제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아무리 짧아도 30년보다 짧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갑의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게 되면 이 토지는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을이 사용하는 거지. 몇 년간? 3년도 아니고 몇 년간? 30년간. 토지 소유자 갑은 뭐예요? 30년간 지르나 받아먹어야 돼. 아니 30년간 사용하지도 못하고 지르나 받아먹는 토지 소유자가 과연 진정한 토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냐 이 말이야. 소유권의 내용이 다 빠져나가 껍데기만 남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또 그럼 30년이 지나고 나면 모두 끝나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30년이 지났는데 이 토지에 여전히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까지 건물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면, 그러면 토지 소유자, 여기서 지상권자인 을은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지상권의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갱신 청구권이다라고 합니다. 갱신 청구. 지상권의 기간을 연장해 달라. 갱신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 갑은, 지상권 설정자 갑은 yes 할 수도 있고 no 할 수도 있어요. no. 그런데 보세요. yes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yes 하게 되면 30년간 사용도 못했는데 다시 yes 하게 되면 다시 30년간 사용하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이 지상권을 설정해 준 갑이라고 한다면 yes 하겠습니까? yes 못 해주는 거지. 그 yes 하게 되면 다시 30년간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no 하게 될 거 아닙니까? no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지상권자 을있단 말고 이외에 건물이 아직도 쓸만한 건물로 존재하는데 이 건물 때려 부수고 가라는 얘기냐? 이 건물 날 보고 얻고 가라는 얘기냐? 그럴 수는 없지 않냐? 이 지상물 네가 사라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지상물 매수청구권이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말은 청구권이라고 하지만 그 권리의 본질은 형성권입니다. 그 말은 을이 갑을 상대로 갱신청구권 행사하는데 갑이 노 하게 되면 이 건물 네가 사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갑이 못 사겠다라고 얘기 못 해요. 갱신청구권을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순간에 이 지상물에 대한 매매 계약은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 체결된 거야. 자, 갑이 산다 못 산다 얘기하는 게 체결된 거야. 다만 뭐가 결정되지 않냐 하면은 매매 계약은 체결됐는데 지상물의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거예요. 이 가격이. 그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늘 어떤 가격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룰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격에 대한 것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에서 정해주는 것을 그 금액으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을이 갑을 상대로 갱신 청구했는데 갑이 거절하게 되면 이거 네가 사라라고 한다면 갑이 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내가 지상권 설정해 줬어. 30년이 지났어.
지상권자가 갱신해 달라고 했어요. 내가 거절하게 되면 이 건물 네가 살아가는 거지. 근데 갑이 이 건물을 자기가 사봤자 자기한테 소용이 되지 않는 건물이야. 또는 자기에게 소용이 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갑이 이거를 살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어. 그걸 할 수 없이 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즉 30년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토지 소유자라면 다른 사람한테 지상권 설정해 주겠어요? 이거는요, 형제 간에도 지상권 설정 못 해줘. 형이 동생한테 지상권 설정해 준다고? 아우야, 내 땅에 대하여 너에게 지상권 설정해 주겠다. 이렇게 한다고? 내 같으면, 내가 형 같다라고 한다면 이양 인심 쓰는 거 화끈하게 아우야, 이 땅 자네가 갖게 라고 줘뿌리지. 지상권 설정 안 해준다니까. 지상권 설정 해주는 것하고 내가 증여하는 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지상권 설정하게 되면 지료는 받아먹을 수 있는 거지. 예? 그런데 뭐 동생이 있다 말고 형 내가 요새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지료를 다 당분간 못 드리겠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여 살려 이거. 동생이 지료 못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말해야 되는 거잖아. 아니 차이가 있냐고. 공짜로 주는 것하고 지상권 설정해 주는 것하고 차이가 있냐고요. 내가 형이라고 한다면 이양 인심 쓰는 거 지상권 설정 안 해줘. 동생 자네가 갖게나 라고 줘버리지.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형제 간에도 설정 못 해주는 게 지상권이다 이 말이에요. 지상권 효력이 다른 거 얘기 안 하더라도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장기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지상권 설정 안 해줘.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관계는 지상권은 없고 99%, 99.9% 이거는 토지 임대차야.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 등기부에는 지상권 설정 등기된 거 많이 봤는데요. 왜 지상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지상권은 본래 목적의 용익물권으로서 사용 수익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 대용으로서 또는 담보가치 하락을 막으려고 하는 지상권이에요. 지상권이 변칙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담보대행 지상권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은행에 가가지고 이 토지를 5억 상당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3억원 빌렸습니다. 그리고 을이 이 토지 위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저당권자는 이 목적물의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거죠. 자,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게 담보 물건이잖아. 사용 가치를 지배하는 게 아니잖아. 사용 가치는 여전히 갑에게 남겨져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아파트를 5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던 사람이 은행에다가 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 썼어. 그러면 여기서 저당권 설정해 줬다 하더라도 사용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아파트 저당권 설정자인 아파트 소유자가 계속 사용하는 거지. 사용 가치를 넘겨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매각대금으로부터 저당권자가 먼저 돈 받아가는 거지. 즉 담보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물의 교환가치, 금전으로 평가된 가치를 넘겨준 거야. 사용가치를 넘겨준 게 아니라고.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토지의 사용가치는 여전히 갑에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갑이 여기다가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해 놓고 이 토지 위에다가 갑이 건물 짓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는 다른 사람 A라는 사람한테 네가 건물 져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토지는 맨 땅인 토지가 가치가 높습니까? 건물의 부지가 가치가 높습니까? 맨 땅이야 건물의 부지야. 토지는 말이야 토지 순수한 토지를 있을 때는 토지의 순수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토지 위에 건물에 들어서게 되면 토지의 가치는 건물의 가치로 편입되고 말아. 무슨 얘기냐면은 이 땅이 맨 땅으로 있을 때는 그 토지의 순수한 가치를 갖고 있어. 근데 이 토지 위에다가 초가상칸이 올라간다. 그럼 이 토지는 초가상칸의 부지야. 이 토지에 빌딩이 들어선다. 그러면 이 토지는 빌딩의 부지라고.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그 순간에 토지 가치는 건물 가치로 편입돼 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을이 담보로 잡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을이 담보로 잡을 때는 맨 땅이었지. 맨 땅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다 건물이 들어선단 말입니다.
건물에 들어서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 토지의 담보 가치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야기된단 말입니다.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따라서 보세요. 저당권자가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라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것이 사용 가치를 지배하는 게 아니지. 사용 가치는 여전히 갑에게 남겨져 있으므로 갑이 여기다 건물 짓거나 갑이 건물 짓게 되면 여기 이 땅에 이 담보 목적인 저당 토지의 가치가 객관적 가치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이 토지 위에다가 건물 짓는다라고 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자가 저당권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토지에 건물을 지어서 토지의 담보 가치가 떨어진 것을 막게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다 지상권까지 아울러 설정합니다. 지상권 설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토지의 사용을 을이 사용할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갑이 여기다가 건물 지으려고 합니다. 건축가가 나옵니까?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갑이 아니고 을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건축가가 안 나오잖아. 그 건물 지으려고 하게 되면 얘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빚 갚아야 되겠지. 그래서 토지의 담보 가치가 떨어진 것을 막기 위하여, 담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저당권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울러 지상권까지 설정한단 말입니다. 이런 지상권을 뭐라고 하는가? 담보 대용의 지상권이다라고 한다고요.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금융기관에서 내가 은행에 가가지고 토지를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리고자 합니다. 그럼 은행에서 아예 지상권까지 아울러 설정하자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아예 본점으로부터 각 지점의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토지를 담보로 하여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대출해 주려고 할 때는 여기다 저당권 설정만 하지 말고 지상권 설정까지 아울러 하라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기부에 이 지상권 등기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지상권은 본래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 수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왜요? 저당 토지의 담보 가치가 떨어진 걸 막으려고 하는 지상권이란 말입니다. 이런 변칙적인 지상권,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담보 대용의 지상권이라고 하고, 오늘날 등기부에 나타나는 지상권의 99.999%는 전부 다 이런 지상권이야. 그러면 이 담보 대용의 지상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 먼저 갑소의 토지에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담보 대용의 지상권은 저당권자와 지상권자가 동일이냐, 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저당권 설정일과 지상권 설정일이 같은 날이야. 그런 거는 대개 담보 대용의 지상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담보 대용의 지상권이든 본래 목적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본래 목적의 용익물권의 지상권이든 이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게 되면 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거죠. 저당권이 말소 기준으로 매각으로 소멸하게 되면 지상권도 같이 소멸할 것 아닙니까? 따라서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가끔씩 보게 되면 찔빵한 제2금융권에서 등기를 갑소의 토지를 을이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먼저 하고 지상권 등기를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 등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실수로 하든 의도적으로 하든 지상권 등기가 먼저 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을의 저당권이 말소 기준 걸리죠. 매각으로 소멸하잖아. 이 지상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상권 인수되는 거지. 소멸되지 않고 살아있단 말입니다. 낙찰자가 이걸 인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낙찰자는 뭐예요? 30년간 쥐르나 받아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토지를 낙찰받는 거지. 이거 정상적인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습니까? 자,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원래는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지상권 설정 등기를 같이 신청할 때, 등기를 신청할 때 저당권 등기 신청서를 먼저 접수시키고 그 다음에 지상권 등기 신청서를 그 나중에 접수시킵니다. 그럼 등기부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나 실수로 했던 의도적으로 했던 지상권 등기 신청서를 먼저 접수시키고 저당권 등기 신청서를 그 나중에 접수시키면 등기부에 이렇게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가 돈 3억 원 받을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5억 탈지 토지를 담보로 잡고 지상권 설정했습니다. 경매 신청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이게 5억짜리 토지가 경매로 나왔다 하더라도 이거 낙찰받을 수 있는 겁니까? 5억짜리가 여기 2억 5천, 2억 이렇게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낙찰 못 받는 거지. 왜? 30년간 지르나 받아보고 쓰는 존재 토지잖아. 낙찰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야, 이게. 계속 떨어지네. 이유가 왜 그래 떨어지는가? 지상권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해가지고 만약에 5억짜리 토지가 만 2억 5천, 막 1억 8천 9백 막 이렇게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대로 낙찰되게 되면 얘가 돈 다 받지 못하는 문제 생기는 거지. 돈 3억은 빌려줬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경매를 취하하고 다시 경매를 신청해야 돼. 다시 경매를 신청할 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지상권 포기각서를 제출해야 돼. 지상권 포기각서를 제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원래 법에서 정한 매각 조건, 법정 매각 조건, 법에서 정한 매각 조건은 선순위 지상권이 인수되는 거죠. 근데 지상권은 포기각서를 제출했으니까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 경매 사건에서는 선순위 지상권이지만은 이때는 소멸하는 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거죠. 즉 보세요. 저당권 등기가 먼저 되고 지상권 등기가 나중에 됐다고 한다면 그냥 경매만 신청하면 돼, 은행에서. 근데 띨빵한 제2금융권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지상권 등기 신청서를 먼저 접수시키고 저당권 등기를 했다고 하면 나중에 경매가 안 되는 거야. 이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르고 경매를 신청했다면 경매를 취하고 난 다음에 다시 경매를 신청하면서 지상권 포기 각서를 제출해야 돼.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처음에는 제대로 했어요. 나중에 지상권이 선순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에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저당권 2억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지상권 등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돼가지고 자 보세요. 을에 여기다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2억. 그리고 지상권까지 설정했습니다. 나중에 갑이 이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1억 원을 추가로 더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추가로 더 빌려달라고 하게 되면 현재 은행 실무, 대출 실무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러면 이 돈을 갚는 것으로 하고 다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한단 말입니다. 2억에서 3억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2억에서 3억으로 저당권이 바뀌고 지상권을 그냥 내비두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지상권이 후순위 지상권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말소 기준으로 되고 선순위 지상권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로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담보대행 지상권이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이 지상권이 붙어 있는 물건이 경매로 나왔을 때 그 선순위냐 후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그 지상권이 이제 우리가 경매 목적 부동산인 토지에 지상권 설정지가 됐을 때에 우리 이렇게 하면 되죠. 보세요. 갑소유의 토지 위에 을이라는 사람의 여기서 근저당이 있다. 여기서 B라는 사람이 지상권 설정했다. 그럼 이게 담보대행의 지상권에도 모든 매각으로 이거는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문제 안 되죠. 문제는 지상권이 선순위로 되어 있는 거야. 지상권이 선순위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수되는 거죠. 담보대행의 지상권이라도 인수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담보대행의 지상권이들 모두 이런 거 있을 때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선순위 지상권은 인수되는데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여기다 지상권 포기각서를 제출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인수되지 않고 소멸된다고 했었죠. 이해가셨습니까? 따라서 보세요. 지상권이 만약에 선순위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요. 지상권이 인수되는지 소멸되는지 봐야 되겠죠. 인수되는지 소멸되는지 알라고 하게 되면 뭘 봐야 됩니까? 뭘 봐야 돼요? 매각물건 명세서 봐야 되겠죠. 매각물건 명세서에 지상권 이거 인수되는 지상권이 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은 지상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살아있는 거지. 이거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보세요. 얘가 만약에 지상권 포기각서를 제출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선순위 지상권이라도 그러면 매각으로 인하여 인수되는 지상권이 없는 거죠. 맨 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고란에 매각물건에서 비고란에 선순위 지상권자가 지상권 포기각서를 제출했다.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선순위 지상권이지만은 인수 조건이 아니라 소멸 조건으로 경매가 진행된다. 따라서 지상권 포기각서를 제출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마음 놓고 들어가 되는 거지. 이거를 얘가 지상권 포기각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이거를, 자, 이게 3억짜리야. 내가 이거를 2억 5천에 낙찰받아도 되겠죠? 그럼 얘가 지상권 포기각서를 제출했으면 지상권 소멸될 거니까. 지상권 포기각서를 제출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마음 놓고 들어가면 돼. 문제는 지상권 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만약에 2억 5천에 낙찰받았습니다. 2억 5천에 낙찰받았는데, 자, 내가 이거를, 자, 3억인데, 자, 여기서 지상권자가 같은 은행이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해가지고 3억 5천에 낙찰받았습니다. 3억 5천에 낙찰받으면, 그럼 저당권자가 돈 다 받는 거지. 그럼 얘는요, 지상권 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얘는 지상권의 목적을 달성한 거죠. 지상권 설정한 이유가 뭐예요? 돈을 확실하게, 채권을 확실하게 확보하려고 지상권 설정한 거 아닙니까? 돈을 다 받으면 지상권 설정의 목적은 달성한 거죠. 따라서 이게 경매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저당권 소멸돼도 이거는 소멸되지 않고 등기가 살아있는 상태로 낙찰자에 넘어와. 낙찰자는 이 은행에 가가지고 당신들이 돈 다 받지 않습니까? 이 지상권 등기를 말소해 주세요라고 청구해야 돼. 그럼 의뢰 입장에서는 그 지상권 등기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겠죠. 지상권 등기를 말소해 줘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을 측에서 자, 여기서 잘 모르거나 또는 오기로 지상권 등기 말소 못 해줍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갑이, 낙찰자가 지상권자를 상대로 하여 이 지상권은 목적 달성으로 효력이 소멸된 것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만 지상권 등기가 남아있는 거지. 이 지상권 등기를 말소하라라고 소송상 청구한단 말입니다. 소송상 청구하게 되면 을이 필이 지겠지. 필이 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의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되잖아. 자, 은행에서 돈 다 받았어. 돈 다 받았는데 낙찰자가 가가지고 돈 다 받았으니까 지상권 등기를 말소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 은행에서 못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소송당하고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돼.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다 받았다라고 한다면 지상권 등기를 말소 못 해주겠다고 얘기를 안 해. 그냥 말소해줘. 다만 대개 실무상 보게 되면 우리가 직접 말소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번거로워서 그러니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일체 서류들을 다 줄 테니까 당신이 가가지고 직접 말소 등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가가지고 그 등기서를 받아가지고 말소 등기하면 돼. 문제는 자, 얘가 3억인데 내가 낙찰을 받기를 2억 5천에 낙찰 받았어. 2억 5천에 낙찰 받아놓고 내가 은행에 가가지고서는 지상권 등기를 말소해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소해 줍니까? 우리가 돈 다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소 못 해줍니다 라고 하겠죠. 그럼 여기서 3억에서 2억 5천이니까 5천만 원 못 받았잖아. 5천만 원 주면 말소해 준단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여기서 지상권이 인수되는 지상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3억 이하로 낙찰받았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3억은 채워줘야 되는 거지. 자, 대책 이해가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수되는 지상권이 있다, 선순위 지상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이거 봅니다. 뭘 본다고? 매각물건 명세서 본다고요. 선순위 지상권자인 저당권자가 지상권 포기각서를 제출했는가 안 했는가? 지상권 포기각서를 제출했다라고 한다면 아무 걱정 안 하고 내가 낙찰받아도 되는 거지. 근데 지상권 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요, 내가 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3억 이하로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지상권 말소를 하려고 하게 되면 그 금액, 모자라는 금액 갚아줘야 되잖아. 그러면 이 3억 이상으로 쓰고 들어가서 낙찰 받아도 괜찮은 수익 구조가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3억 이상 쓰고 들어가가지고 돈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입찰 포기지. 3억 이상 쓰고 들어가도 돈이 된다라고 한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런 대책을 세우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습니까? 지상권은 실무상 나타나는 지상권은 이런 담보 대응의 지상권이다라는 얘기입니다.